사실 경제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실장님께서도 좀 묻지 못했던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궁금한 게 많죠. 무역인들 같은 경우에 해외 출장 같은 걸 다니게 되면 네. 뭐 이 국내 주식 동향을 계속 쫓아가는 게 되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장기 가치 투자 관점에서 뭐 ETF나 펀드 같은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 투자가 좋을 것인지,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같은 그런 좋은 주식에 직접 투자해서 묻어두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도저도 싫다, 그냥 뭐 전문가들이 투자하는 좋은 펀드를 찾아서 간접 투자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서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펀드에다가 투자하는 것, 그리고 ETF에다가 투자하는 거는 우리가 여행을 어디 세계 해외 여행을 갈 때 가이드를 따라서 어떤 단체 관광을 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개별 주식에다가 직접 투자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 그냥 공부를 해서 그 나라에 가서 여행을 하는 그런 자유여행과 같은 거다라고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를 따라가는 단체 여행은 그렇게 큰 위험은 없겠죠. 그냥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같이 가니까 그 정도의 효용과 그 정도의 뭐 비용으로서 이렇게 같은 평균적인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라면, 개인적으로 개별 주식에다 투자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잘 그 여행지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길을 가면 정말 그 단체 관광에서는 얻을 수 없는 엄청 좋은 여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 여행과 같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여행지를 가면서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누구 그냥 그게 좋더라 이런 말만 듣고 가서 여행을 하면 완전 악몽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거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그 여행지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잘 아는 곳에 가서 그렇게 여행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그냥 그렇게 펀드 단체 관광을 하시는 게 낫다. 아무것도 모르고 남의 말만 듣고 그냥 무작정 가서 다니는 거는 하지 마시라.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린이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네. 저가 겁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계속 신경 쓰이고 이게 잃어버리면 죽어도 10원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주린이들에게는 사실 예금에 넣기에는 요즘 정말 금리가 너무 낮아서 그렇죠. 아깝고, 맞아요. 네. 그러나 안정적으로는 있으나 길게 기다리면서 수익은 꼭 가져가고 싶은 이런 주린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우량한 기업도 좀 찾아와야 될 것 같고. 배당을 많이 주는 그 회사는 안정적인 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면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요. 주가가 좀 빠지면 지금 가격에, 그리고 그 회사를 내가 잘 알고 있다면 지금 가격에 투자를 하면 배당을 이만큼 또 받겠네, 더 받을 수 있겠네, 이런 마음으로 주가가 작년 코로나 때처럼 많이 빠지고 이럴 때는 또 가감하게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심리를 만들어줘요. 배당을 많이 주면. 이게 뭐 어떤 내가 그러니까 농사 짓는 그 같은 주식 투자죠. 근데 여기는 계속 쌀이 매년 뭐 어떨 때는 풍년이 나서 뭐 대박이 날 때도 있지만은 날씨가 안 좋을 때도 많아요. 그죠? 근데 날씨가 내일 태풍이 온대 그러면서 내가 논밭을 다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꾸준하게 나는 농사를 짓고, 그리고 좀 흉년이 들어도 어느 정도 곡식이 나면 그게 이제 배당 같은 게 되겠죠. 그렇게 좀 먹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풍년이 나서 대박을 터뜨려주면 그걸로 또 큰 돈을 벌고 하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역하는 분들, 네. 우리 KT넷의 이제 주 고객분들이 다 무역인들이나 무역에 관련되신 분들이신데, 이 환율이 참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과 어떤 주식 간의 관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예, 저도 개인적으로 환에다가 투자를 가끔 하는 편이에요. 과도하게 우리나라 원화가 싸다고 느낄 때, 과도하게 원화가 비싸다고 느낄 때, 이럴 때 가끔씩 움직이는데요. 그거를 어떤
아까 말한 수학이나 통계나 퀀트나 이런 걸로는 환율을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그 최근까지 한 몇 년 동안 제가 너무 답답하게 본 게, 야, 우리나라 좀 불안하고 망할 것 같은데 달러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또 하는, 달러에다 투자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우리 환율의 역사, 그 환율의 역사는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협의로 환율을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이제 환율 체제가 갖고, 그 다음에 그 미국 달러하고 다른 나라들이 다 통화를 고정시켰어요. 고정시키다가 미국이 베트남 전쟁 이후에 그 힘이 약해지면서 금이 빠져나가니까 결국 유지를 못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많은 동남아시아 나라들, 그리고 남미,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페그제라는 거를 사용을 했잖아요. 네. 그 페그제라는 게 그 약한 우리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들은 환율 변동이 심하면 사람들이 무역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정을 시켰어요.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90년대 IMF 전까지. 전까지는 예. 90년대 그 까지. 페그제를 사용하던 나라들이 전부 외환 위기로 다 갔어요. 그러면 이거 환율의 메커니즘을 알면 그게 당연히 외환 위기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걸 사람들이 너무 몰랐던 거죠. 그래서 왜 외환 위기, 어떨 때 외환 위기가 나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1달러에 700원, 800원 이랬어요. 페그제로. 그러면 우리나라의 물건이 외국의 달러로 계산하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나 그때 동남아가 미국과 비교해서 물건의 제품의 그 능력은, 질은 떨어졌는데 계속 그 고정돼 있으니까, 환율은, 가격은 고정돼 있으니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나라도 무역 적자가 난 거죠. 네. 무역 적자가. 우리가 IMF 전에는 거의 무역 흑자를 낸 적이 한 3년밖에 없어요. 거의 무역 적자만 계속 나오다가 IMF가 터지면서 자유환율제로, 자유시장 환율제로 바뀌면서 환율이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갔죠. 그럼 우리나라의 상품 가격이 이제 제 가격으로 가게 되니까 경쟁력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흑자를 보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네. 이제 1달러가 1,000원, 1달러에 1,000원일 때, 그 연필을 만드는 회사에서 1,000원을 가지고 1,000원이 1달러로 이제 수출을 했는데, 만일 환율이 원화가 약해져 가지고 1,200원이 되고 1,200원이 1달러가 되면 그래도 이 연필을 만드는 업체는 1,000원을 가지고 이 국내 원화로 환산했을 때는 1,000원이기 때문에 1,000원을 달러로 하면 1달러가 안 되고 0.9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원화가 약해진다. 곧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우리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가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수출 역사를 보면 그 IMF 이후에 그 원달러가 1,000원 이상 갔어.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 흑자국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금융위기가 한번 났었잖아요. 금융위기가 났을 때 우리나라 원화가 엄청난 약세를 보였잖아요. 그때 달러당 한 1,500원까지 갔었나? 1,600원 이렇게 갔고, 그리고 일본하고 엔화하고 비교해도 엔화가 너무 비싸니까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명동, 남대문 시장 전부 일본 사람들 와가지고 화장품 사고 또 무슨 옷도 사고 이러면서 야스이 데스네 이러면서 막 사고 이럴 때. 싸다는 뜻입니다. 야스이 데스네. 그게 그 당시 그 금융위기 이후, 그 말은 뭔가 하면 일본 엔화 값은 비쌌고 우리나라는 쌌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 싸니까, 우리나라 화장품도 싸고 옷도 싸고 자동차도 싸니까 그때 현대자동차가 위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도요타, 그전에는 도요타하고 현대자동차가 이랬는데
외환 위기를 맞고 나서 이렇게 지금 된 도요타는 그때 돈을 잘 못 벌어서 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사과도 하고 환율의 역사를 보면 약간 최근의 역사는 오아시스예요. 환율 이 시스템이 오아시스예요. 그 어떤 오아시스 역할을 해주냐 하면 세계 위기가 나면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요. 그 말은 우리나라의 제품 가격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싸지니까. 그러니까 위기가 나면 기업 경쟁력이 더 생겨서 이제 돈이 다시 들어오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거죠. 또 그걸 그렇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선진국 대열에 이미 들어섰지만은 금융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이머징 마켓이에요. 그래서 그 지수를 볼 때 선진국 지수가 있고 이머징 마켓 지수가 있으면 그 이머징 마켓을 담당하는 펀드에서 우리나라 주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선진국을 담당하는 근데 규모가 여기가 훨씬 크긴 크죠. 그래서 세계 위기가 오잖아요. 세계 뭐 코로나 위기가 왔다. 작년에도 코로나 위기가 났을 때 우리나라 달 막 올라간 게 무슨 위기가 났다 하면 이머징 마켓 펀드에 있는 주식부터 파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 뭐 우리나라, 러시아 이런 위기가 나면 이런데 팔고 그러면 우리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팔고 나가니까. 글로벌 펀드들이 그러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신흥국 시장에서 리스크가 높다고 생각되는 신흥국 시장 상품부터 파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어쨌든 가격 경쟁력은 높아져서 예, 무역하는 데 있어서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인데 선진국 시장에 가야 되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실제로 가면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러면 한 50조 정도 돈이 더 들어올 거예요. 선진국으로 들어가면. 그렇지만은 아까 금방 말한 그런 오아시스 역할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떤 조절할 수 그렇게 해주는. 그래서 조금 저는 고민스러워요. 뭐가 과연 우리한테 유리할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여쭤보자면요. 네. 우리 문소리 아나운서님처럼 주식을 잘 모르고 뭔가 이제 단체 여행을 좀 가시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펀드를 고르는 팁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면 펀드 매니저를 봐야 되는지, 뭐 규모를 봐야 되는지, 뭐 지금 그 40조가 넘는 그 신한 BNP 파리바 네. 자산운용의 그 총괄 자산운용 그 CIO죠. CIO 네. 역할을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실 텐데 네. 그런 그 좋은 펀드를 고르는 팁을 좀 신경 쓰기 싫다 이런 분들한테 네. 이 좋은 펀드를 고르는 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은 펀드를 고르는 법은 수수료가 싼 펀드. 너무 간단해서 좀 약간 실망이. 저 이제 뭐 회사 나왔기 때문에 그냥 막 얘기합니다. 수수료가 싼 펀드를 골라라. 그리고 최근에 성과가 너무 좋은 펀드는 고르지 마라. 오히려 성과가 좀 안 좋은 그런 펀드를 투자하는 게 이 사람들이 보면 최근성 편향이라고 최근에 계속 있었던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성과가 계속 좋았던 10% 계속 좋았던 펀드들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어떨 때는 이 펀드가 좋고 어떨 때는 이게 역전이 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누가 분석을 해보면 과거 성과가 좀 안 좋은 쪽으로 내가 지금 처음으로 들을 때는 드는 게 다시 수익률 회복 그 펀드들의 회복력이 있으니까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좋은 펀드를 고르는 거는 펀드 운용 철학을 봐야 되고요. How to add value. 이 펀드의 펀드 매니저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 그 철학이 명확한지 그거를 봐야 돼요. 그걸 보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나의 철학은 이겁니다 하면서 그걸 잘 준수하고 지키고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지켜온 그 철학을 지켜와서 이때까지 해온 과거의 성과가 들쑥날쑥 좋았다 나빴다 이게 아니고 계속 꾸준하게 작동해 왔는지 좋은 성과가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돼 왔는지 이제 이런 거를 보통 그렇게 보는데 개인들은 좀 그런 그 또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냥 수수료 싼 주식. 네, 어쨌든 뭐 단체 여행을 가든 개인 여행을 가든 공부는 좀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행 갈 때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어떤 투자를 할 때에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공부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고 너무 많은 정보를 알려고 하고 너무 막 그 회계 장부를 우리는 아예 모르니까 뭐 지레짐작 무서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냥 대충 봐도 그 기업의 가치를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뭐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뭐 배우자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어떤 경제력을 평가를 할 때, 어떤 한 사람의 경제력을 평가할 때 일단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죠? 월급이 얼마냐? 월급이 얼마냐? 네. 그렇죠. 월급이 얼마냐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경제력은 집이 있나? 차가 재산이죠. 있나? 예.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 그 두 가지잖아요. 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이 기업이 얼마나 앞으로 수익이 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재산이 얼마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남성의 경제력을 평가할 때 그분이 공무원이다. 그러면 평가하기가 참 쉽겠죠. 월급이 또박또박 몇 년 후까지 해서 계산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100만 원짜리 이렇게 계산하기가 쉬운데 사업을 하세요. 그러면 어떨 때는 뭐 막 10억 벌었다가 어떨 때는 마이너스 5억 했다. 이런 분들은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저는 아예 그런 사업하는 스타일에 그러니까 과거의 수익을 보고 과거의 뭐 주당 수익도 좋고요. 그 기업의 수익을 보고 그게 들쑥날쑥한 그런 기업들은 다 빼버려요. 과거 10년 동안 적자가 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냥 다 빼버려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뭐 한 번 정도는 있으면 그 이유가 설명이 되면 그 이유를 보고 요때는 뭐 그럴만 하구나.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구나. 이런 거 있으면 뭐 넣어주기는 하는데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꾸준히 그 수익을 내는 거에 이제 가치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주식의 가격이 10,000원인데 앞으로도 과거의 추이를 보니까 앞으로도 매년 1,000원 정도는 이익이 나겠구나. 그럼 나는 많은 투자를 해서 앞으로 1,000원 이익이 나는구나. 10%짜리 채권 같은 그런 주식이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주식이 지금 10,000원인데 청산가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냐 보니까 어떤 거는 보면 2만 원, 주식을 청산하면 2만 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경제력을 평가하듯이 연봉 플러스 가지고 있는 재산, 주식도 가지고 있는 지금 순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 그리고 수익 가치는 과거를 보고 미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러면 세 번째,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경제력을 가진 신랑하고 결혼을 했다. 근데 생활비를 안 줘. 그렇죠. 그래서 생활비를 꾸준히 주는 기업. 그게 뭐냐면 배당이에요. 배당을 꾸준히 어느 정도 과거를 보고, 얘는 지금 내가 지금 10,000원인데, 과거에 계속 500원씩, 배당을 줬네? 앞으로도 주겠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런 주식 그렇게 3가지 정도 저는 보고 그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려면 네이버 주식은 보면 3년치밖에 안 나와요. 3년치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아이투자라는 뭐 선전 아닌데 아이투자라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꺼번에 10년치 과거의 수익과 순자산 가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보여줘요. 10년치를 이렇게 한 팁. 표에 아이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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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치 투자 사이트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 들어가서 과거를 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강의 자료 중에 한 페이지를 지금 들고 왔는데 네. 예.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예, 저기 이렇게 멋지게 생긴 분이 좋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얘기해요. 앞으로 나는 사업을 할 거고 내 봐 잘생겼잖아. 뭐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그럴 거야. 나한테 투자해. 이런 분이 와서 근데 처음 봐. 이분을 처음 봐. 근데 이분은 막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좀 못생긴 사람이 뭐 옷도 추리하게 입고 와가지고 나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달라고 해. 이 사람은 나 2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해. 돈 때문에 돈 떼먹고 이런 적도 한 번도 없었어. 그럼 어느 분한테 여러분은 돈을 빌려 주시겠습니까? 하면 거기에 앉아 계시는 많은 여성분들은 다 여기 이분을 택하시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도 이분을 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무조건 망하고 이렇게 과거를 알고 있고 과거에 계속 돈을 어느 정도 벌어왔고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미래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제대로 된 그런 투자다. 네. 그래서 그 과거의 그냥 추이 그거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가치 투자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투자. 아이투자 10년치. 그대로. 참 진행 잘하세요, 실장님. 오늘 가서 아이투자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네. 근데 사실 이 비슷한 얘기를 제가 이제 주위에 들은 게 있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 이분이 이제 그 모 회사에 근무하실 때 본인이 테슬라 전기차를 너무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테슬라 전기차를 사야 되고 테슬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몇 년 전에 테슬라 주식을 샀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근데 지금 테슬라가 아주 대박이 나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것을 샀을 뿐인데 부자가 되었고 또 어떤 분은 와이프 되시는 분이 갑자기 주식 투자를 하겠다. 근데 그분은 이제 코스를 쳤대요. 자기가 기업 가치, 재무 정보, 뭐 재무제표 다 분석을 했는데 해가지고 뭐 다른 데를 투자했는데 와이프는 단순하게 비스포크 너무 예뻐. 비스포크 냉장고 너무 예뻐. 그러니까 삼성전자 살래 해서 삼성전자를 샀는데 삼성전자가 더 많이 자기가 재무제표를 분석하면서 투자를 했던 기업보다는 삼성전자 주식이 작년 중반부터 더 올라가지고 와이프의 결국 판정승으로 끝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볼 필요는 없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 저도 주식 투자에서는 재미를 못 봐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경우는 운이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고객들의 전반적인 성향일 수도 있잖아요. 네, 비스포크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정말 다 좋아하거든요. 너무 예쁘니까. 그런 것들이 성공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뭐 정말 긴 시간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전문가가 존경하는 이 투자의 귀재 혹은 관련 인물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도 그분의 저서를 또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존경하는 인물이 있으실까요? 아니 물론 제가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워렌 버핏이 가장 그 표본이죠. 표본이고 그분의 그 전기, 그분은 본인이 직접 책을 쓴 적은 없어요. 하지만 다른 분이 쓴 전기는 많아요. 스노우볼 내지는 뭐 버핏 이런 이름의 책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워렌 버핏의 지금 11살부터 뭐 한 80년 동안의 일대기를 한번 읽어보면 어느 정도 가치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유럽의 워렌 버핏,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분이 책을 3권을 쓰셨는데 그분의 문장력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채권쟁이 서준식의 다시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를 네.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블로그에 그냥 이렇게 치면 그 책 내용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분석하고 뭐 공부하고 뭐 나는 이렇게 해봐요 뭐 이러면서 하니까 그거를 참조해도 책보다 낫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이것만 봐도 충분히 이 채권형 주식 투자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거. 그런 정도고 그다음에 책은 제가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많이 안 읽어요. 다른 분들 가치 투자 책을. 왜냐하면 보면 무슨 말인지 다 알기 때문에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다 생각이 같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하는데 최근에 사경인 씨인가? 아마 사경인 그분이 뭐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그런 가치 투자 책이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괜찮다 이런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로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어느 정도 공부한다. 약간 뭐 그 수능 시험보다 훨씬 쉬우니까 좀 이렇게 공부한다 생각으로 좀 보시면서 투자를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워렌 버핏, 무슨 케인즈도 가치 투자자였거든요. 케인즈, 앙더 코스타라 이런 분들을 존경했지만은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장항준 감독님이라고 네. 감독님이신데 거의 개그맨 수준의 예. 감독님 계세요. 그분이 요즘 유튜브나 팟캐스트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나이가 우리하고 같아요. 저도 69년생인데 그분도 69년생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고 유머가 대단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부러운 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유머가 자꾸 줄어가는 게 그게 조금 그런데 저런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 유머는 기적을 낳더라고요. 집사람이 그걸 보면서 웃어. 네. 우리 집사람을 웃게 하는 그런 기적을 만드는. 그래서 나 그분 뵈면 정말 뭐 밥이고 와인이고 뭐 다 사드리고 싶은 지금 너무 고마우신 분이고 존경하시는 분은 그렇게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유머 잃지 않고 즐겁게 그런 살아가시는 분들이 가장 존경스럽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도 해야 좀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기분 좋은 얘기들 어쨌든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또 자주 뵐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투자에 성공하세요. 네, 맞습니다.